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전일 쇼크 흔들렸던 뉴욕 증시도 간밤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3%대 급락 다음 날이라면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장중 반등 기세가 조금 꺾이면서 미국 증시 고만고만한 또 약세로 또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7월 9인 이직 보고서 이른바 졸지죠. 발표했는데 수치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구인 건수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다소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또 지난 8월 초를 연상시키는 그런 또 그러게요. 모습이었는데요. 공교롭게 딱 네. 초에 그러네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3%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나타냈는데 어제 또 개인들이 많이 네, 샀습니다. 많이 샀네요. 1조 6천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전략이 좋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에 따른 세금에 대한 고민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집을 매입한 후 취득세 등을 절세하는 방법이나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혜택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급락한 어제장을 두고 경기 침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닌데 시장의 논리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렇게 거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진정된 시장 분위기 짚어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하고자 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우를 제외하고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9% 오른 반면 S&P 500은 0.16%, 나스닥은 0.30%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차례대로 흐름 보시면 애플은 0.86%,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하락했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엔비디아, 반독점 관련 정부의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추가 하락 이어갑니다. 장중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변동성은 컸습니다만 결국에는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MD, 퀄컴, 브로드컴 등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25%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0.50%, 아마존은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0.1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테슬라의 반등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4%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강세 보이자 리비안이나 니오 등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섹터 중에서는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강했고요. 반면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주저앉았던 만큼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등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구인 건수 767만 3천 건으로 전월 수치보다 줄어들었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두 달째 800만 건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채용 건수는 2021년 1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해고도 전월보다 23만 8천 건 늘어났습니다. 구인 건수가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반대로 해고는 늘어나는 등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둔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둔화는 아니란 점이 특징적입니다. 시장도 그 점에서 어제보다는 안심하는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노동시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빅컷 기대감은 더 커져갑니다. 30%대에서 보시는 대로 약 45%가량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고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지만 일부 회사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채용을 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체로 예견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장과 함께 눈여겨볼 부분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채 금리 연일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은 3.75% 수준에서 2년물은 3.76%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전 한때 2년여간 지속됐던 장단기물 역전 현상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세 이어갑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WTI는 70달러 선 무너지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관련돼서 종목들의 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라 수급 영향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하나의 점이 아닌 선으로 본다면 투자 방향성 설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 기술력으로 내세웠던 1나노대 최첨단 공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객사인 브로드컴의 제품을 제조하는 테스트 단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신뢰를 잃고 있는데요. 통상 반도체 기업들은 대량 생산에 나서기 전에 파운드리 제조 기술 점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인텔 측 공정 기술 미달로 대량 생산 전환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텔은 앞서 브로드컴 외에도 미디어텍과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등 여러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지만 실제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이번 실패로 당초 삼성과 TSMC보다 한 발 빠르게 올 연말 해당 공정 양산에 나서겠다던 야심찬 계획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US 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주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소식에 앞서 자본 수혈이 막힌 US 스틸 측은 거래가 무산되면 제철소를 폐쇄하고 본사도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사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아이폰 16 출시를 코앞에 둔 애플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없어 출신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오픈AI를 대체할 현지 파트너를 물색 중이지만 다음 주 출시를 앞두고 현재까지도 파트너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 차갑게 식어버린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을 되돌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은 3위로 밀려났고 2분기 중국 시장 매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마저도 화웨이 등 중국 토종 브랜드에 밀려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볼보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짐 로한 CEO는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긴 호흡에서는 순수 전기차 업체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겠다면서도 시장과 인프라, 고객 인식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년을 더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보는 전통 내연기관 업체 가운데 최초로 완전하게 전기차로 갈아타겠다고 선언한 곳인 만큼 이번 선택은 그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앞서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역시 전기차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내연기관으로 유턴하기로 했는데 길어지는 수요 둔화에 일제히 투자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장에서 또 한 번 침체 공포가 살아나자 우리 시장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넘게 떨어진 가운데 그나마 이슈 타고 오른 업종들 그리고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한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 사업 최종 계약 의지를 재확인하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하면서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체코 측은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하면서 관련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회사가 자사의 허락 없이 한국의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라 이번 발언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최종 계약 체결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전산업이 18.09%, 에너토크가 7.29% 급등했고요. 대창솔루션이 5.19%, 우리기술이 1.09%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멈춰섰던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STO 시장 제도화에 여야가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두 의원은 어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양당은 STO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양측 모두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참가한 금융위원회 사무관도 올해 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핑거가 17.95%, K옥션이 8.24% 뛰어 올랐고요. SK증권이 1.31%, 갤럭시와 SM이 0.38%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2025년 이후부터 판매하는 모든 아이폰에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에 차기 아이폰 SE용 OLED 패널 발주를 시작했다면서 애플의 이러한 결정으로 일본 업체들이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공급망에서 사라지고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그간 아이폰 모델 중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에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왔지만 SE마저 OLED를 전환해 일부 일본 LCD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폰용 OLED 패널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30%를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인베니아가 3.21%,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1.74% 올랐고요. 프로이천이 0.66%, 한울 반도체가 0.3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의 공급을 시작했다는 보도에도 어제 반도체주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8단 HBM3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한 후 AI 가속기 H200에 탑재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고객사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침체 공포가 재확산되자 반도체주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전거래 일에 엔비디아가 경기 불안과 엔화 강세에 10% 가까이 떨어지자 국내외로 반도체주가 줄줄이 휘청인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비디아 주가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반도체주 약세도 이어질 것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들이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PSK홀딩스가 9.77%, 테크윈과 SK하이닉스가 모두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7%, 삼성전자가 3.45%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계절상 9월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급락과 엔비디아 쇼크로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있긴 했지만 또 이렇게 크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8월의 폭락장 블랙 먼데이의 데자뷰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간밤 미증시에서는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는 신호까지 나온 터라 오늘도 시장 다소 부담스럽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코스피가 3.15% 급락해서 2,580.80포인트, 2,600선마저 반납하면서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코스닥도 3.76% 크게 떨어져 731.75포인트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 엔비디아 주가 폭락에 반도체주들이 크게 무너진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미국발 악재에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거의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모습이고요. 기관도 7,302억 원 대거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반도체주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매물을 쓸어 담았는데요. 1조 6,501억 원 대규모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이 291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1,49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 홀로 1,13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시장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10위권 내 전 종목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컸는데요. 삼성전자가 3.45% 급락하면서 7만 전자 타이틀을 간신히 사수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종가는 15만 4,800원으로 지난달 5일 이후에 처음으로 1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가운데 소환장을 발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하락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도 2.8% 낙폭을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 기아 등이 모두 2, 3%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KB금융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흉흉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 딱 한 종목만 상승했는데요. 클래시스,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9개 종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1%, 에코프로는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낙폭이 컸는데요. 알테오젠이 5.53% 급락하면서 시총 2위로 내려갔고 HLB가 1.36% 추가 하락, 삼천당제약과 리가캠바이오, 휘젤까지 모두 5, 6%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시총 10위의 셀트리온 제약도 2.75%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80전 오른 1,34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확산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환율은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새벽 외환시장 마감까지 1,340원대를 유지하다가 역외 환율은 1,334원대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7월 구인이직 보고서가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나오면서 고용시장의 냉각이 확인됐고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B컷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다시 1,330원대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무서운 시장입니다. 지난달 초에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이번 달 초에도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 연속된 하락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8월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블랙 먼데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많아서 주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실업률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후에 미국 TV토론과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추석 휴장과 FOMC 회의, BOJ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까지 연달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불확실성 요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인데요. 그래서 경기 둔화 리스크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수급상 부담이 없는 업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관련 금융주와 금리 인하 수혜에 수급 빈집이 겹친 헬스케어와 2차전지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터라 반도체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 및 비중 확대를 추천하면서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관련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27일에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과 10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한 후에 업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추가로 낙폭을 키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학습한 경기 침체 공포에 시장이 과민 반응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내일 나올 실업률 지표까지는 경계 심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산업 이벤트로 삼성 E&A의 이네이블 테크 포럼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 시대 삼성 E&A가 투자 개발 중인 기술 솔루션과 로드맵을 알리는 자리인데요. 시장 상승 재료가 부족한 만큼 이네이블 포럼을 모멘텀 삼아 수소 연료나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분석 장비 예산을 증액하면서 첨단 번뇌 근절에 나선다는 소식에 모니터랩과 센즈랩, 플랜티넷, M83 등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고용시장 냉각이 확인되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역시 추가 하락했는데 다행히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우려는 크지만 어제처럼 큰 낙폭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뭔가 전일의 낙폭은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엔비디아는 좀 하락했고 지금 종목별로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감은 또 커지네요. 네, 그러네요. 한 1년 정도 그래도 이렇게 반도체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이 부분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가 조금 판단이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었네요. 그렇죠. 뭐 네. 경기에 대한 판단도 경기에 대한 조금씩 판단도 달라지는 상당히 것 같고요. 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러시죠.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이미 발표된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둔화를 우려할 만한 수치였던 것 같고 지금 5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 나온 그 구인이직 보고서도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IM 미국은 지금 소비랑 서비스 쪽이 좋고 제조업 쪽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IM 제조업 지수도 사실 8월 달에 47.2, 물론 컨센보다 낮지만 7월보다는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제 일부 지표에 대해서 감인 반응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될 이제 실업률 지표가 7월보다도 이제 8월이 조금이라도 실업률이 4.3보다만 낮다면 그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 연결됐으니까 이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엔비디아
그야말로 예. 글로벌 증시 AI 쪽의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예. 9월 첫 거래일에 이제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 어제는 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또 1%대 미미하나마 또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예. 미칠 텐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엔비디아가 뭐 계속해서 특히 8월에 블랙엘 하자 이슈 이후에 네. 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독점은 뭐 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반독점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점유율이 데이터 센터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엔비디아 GPU를 고객들이 비싸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특정 공급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뭐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오히려 비싸게 더 주고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CPU를 최근에 GPU랑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CPU를 이제 뭐 CPU 공급사가 인텔, AMD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팔면서 CPU를 뭐 끼어 팔게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영향이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별 파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반독점은 좀 강한 것 같고 이제 오히려 냉정하게 본다면 이제 블랙엘에 대한 의구심이죠. 그래서 블랙엘이 기존에 침략돼서 일단 그 싱글 다이 형태의 200A가 연말에 공급이 될 거고 칩넷은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공급이 될 건데 문제는 이 200A에 이제 조기에 HBM 12단이 들어갑니다. HBM 3 12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HBM 12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2025년 상반기에 대부분 기업들이 퀄리피케이션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존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서 급하게 수정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HBM 12단 3를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되고 엔비디아로부터 그래서 이게 뭐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노이즈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조금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안은 없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NIM이라고 해서 출원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출원 패키지가 상당히 저는 안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출원용 비즈니스인 출원 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업사이드까지 고려해 본다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12월 말에 나올 엔비디아의 B200A가 이제 제때 공급되느냐. 제때 공급된다면 저는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분기 말에 이제 리얼 이제 칩넷 제품인 200 시리즈가 이제 공급이 되면 아마 주가는 그 시점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이 엔비디아랑 시스코랑 뭐 비교하는 분들도 최근에 많은데 그때는 인터넷 뭐 인프라였다면 지금 AI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수요처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버린 AR이든 엔터프라이즈든 통신사든 클라우드 사업자든 좀 더 많은 편이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다양한 뭐 NIM이든 바이오니모든 뭐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옴니버스든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침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색깔이 다른 회사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은 엔비디아 때문에 같이 뭐 하락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기업들 실적에 뭐 노이즈가 전혀 노출된 건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중국의 모바일 디램 수요가 나쁘다 하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모바일 디램도 그 DDR4 제품이 지금 최근에 좀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제품은 좀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모바일은 DDR5거든요. 그래서 DDR5 제품은 가격이 이번 분기에도
쪽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달 합친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미 지난 2분기보다 15% 올랐습니다. 뭐 9월 달에 얼마나 오를지는 봐야 되지만 7, 8월 달 그 평균치만으로도 지난 2분기보다 15%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왜곡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의 이제 범용 모델까지도 기존에 6GB의 모바일 램을 달았다면 이제 8GB를 달고, 그리고 내년부터 아이폰이 이제 프로 맥스는 이제 12GB를 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수요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핵심 기업인 애플이 모바일 디램의 컨텐츠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일반 서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PC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이 확대될 거고, 그리고 올 10월 말부터는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용 PC 수요도 하반기에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는 지금은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오랜만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대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뭐 나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 주가 보다가 왜 테슬라만 이렇게 올랐지 했더니만 오늘 그 의문이 풀리네요. 우리 한수석 SBS 비즈 출연하시는 날이네. 네. 근데 전에는 좀 많이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랬어요? 떨어질 때 많이 출연을 해서 떨어질 때 출연해서. 예, 뭐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셨죠.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짧게 검토해봤지만도 네. 약간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다른 그 M7하고 약간 테슬라가 양상이 달라요. 뭐 뒤에 뭐가 받쳐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트상으로는 다른 M7 종목들은 여전히 여기서 한 방 더 맞을 수도 있는 그림인데 테슬라는 여기서 뭐 한 220 내지 225불 열면은 위가 또 확 열리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반도체가 요새 뭐 관건이긴 합니다만 노건창 센터장하고 많이 다뤘으니까 네. 오늘은 또 한수석하고 이쪽 전기차 플러스 최근에 꿈틀거렸던 2차 전지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싶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 나왔을 때가 여기 네. 7월 말인가 그랬었을 예, 거예요. 그래요. 20 며칠인가 네. 그랬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도 이제 $200 위에 한 $220 네. 뭐 이 정도에서 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200 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뭐 별로 조정을 안 받았고, 네. 그러면은 테슬라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M7 종목들은 뭐 다시 사상 최고가 찍고 엔비디아 뭐 그 분할 전에 뭐 $1,000 뭐 넘게 찍고 이러니까 사실 여기서 다른 M7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슬라도 당연히 그 매크로상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네네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상황이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이 너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200 밑에서는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7월 말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 초에 갑자기 훅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82 정도 떨어지긴 했었는데 지금은 또 $219. 근데 8월 달에 그 훅 떨어졌던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좀 지연됐던 네. 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제일 기대하는 거는 로보택시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10월 10일로 잡힐 거는 같습니다. 이게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언베일 행사를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좀 유효한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냐? 조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제만 보더라도 사실 ISM 제조업 지표만 보더라도 시장이 확 빠지는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네. 물론 조금 하회는 했습니다. 근데 지표를 보면은 예. 아니 이 정도로 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니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쳤어? 사실 그냥 넘어가는 지표였거든요. 네. 예전에는. 근데 갑자기 뭐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시장이 쫙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조정이 나올 것이냐. 지금 모두가 쏠리는 이목은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었던 거죠, 이게.
뭐 사실 테슬라는 8월 달에 장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네. 예.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2024년에는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왜 여기가 수요가 어디가 가장 높냐면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중국. 네, 중국 일단 미국이 제일 판매량은 높긴 한데 중국이 성장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중국에 요즘 이슈 나오는 거 뭐 있죠? 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슈였는데 볼보가 전기차 전환 2030년까지 전환 목표였는데 이거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0 얼마? 2030년이요. 예, 예. 이거 폐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볼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네. 중국에서 꽤 잘 나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맥을 못 추고 있죠. 왜냐면은 기존 지커라든지 뭐 샤오펑, 리오토, 니오 수많은 스타트업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네. 샤오미도 진출을 했고요. 네, 네. 그러면은 과연 이것만큼 가성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하고 저는 AI가 잘 되어 있는 테슬라랑은 좀 별개의 시장이 나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판매량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8월 달에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86,000대 인도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국에서 판매된 게 몇 대냐? 63,000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수출이죠. 수출 물량이죠. 이거는 선적되고 나서 그 국가까지 인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3분기에 이거 보통은 작년에는 아마 2023년에는 10월 3일에 우리나라에 개천절 때 발표를 했을 거예요. 인도량 발표를. 근데 아마 그쯤 발표를 또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장사 잘했으니까 인도량 꽤 잘 나올 겁니다. 예상치보다. 지금 어지간하면 그 중국에서 파는 테슬라는 다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남는 그 생산량보다도 판매량 그 차이는 다시 중국에서 다른 데로 미국으로나 다시 수출. 미국으로는 잘 안 가고. 잘 안 가고.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금 판매량 뭐 몇만 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쪽도 많이 가고요. 캐나다도 많이 갑니다. 그러니 테슬라나 볼보나 네. 폭스바겐이나 국내에 돌아다니는 그 브랜드들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네. 맞습니다. 메이드 바이 테슬라, 메이드 바이 스웨덴, 뭐 메이드 바이 저머니일 뿐이지 메이드 인으로 치면 전부 차이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차이나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실 그 수출 물량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네. 그 선적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저는 3분기는 강력한 판매 수치로 좀 마감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거는 새로운 그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아직 와이드 릴리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가 업데이트 됐다고요? 그 새로운 펌웨어, 그러니까 기능이 또 생긴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좀 네, 보여드리지는 네. 못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사진을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ASS라고 사실 영어로 제가 읽으면은 안 되지만은 네. 이게 그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단어들을 되게 재밌게 풀지 않습니까? 근데 ASS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FSD 12.5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ASS 기반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 갔어요. 그럼 코스트코에 있습니다. 그럼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비가 와요. 그러면 장을 보고 딱 나왔을 때 위에 뭐 지붕이 있겠죠? 그럼 네. 비는 맞진 않겠죠? 네. 그러면 차까지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면은 ASS 기능을 쓰면은 네. 내가 있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운전을 해서 옵니다. 아하. 이게 저기 멀리 있더라도 대신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야, 이거 그냥 막주행해가지고 일방통행인데 반대로 가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가 실제로 이건 영상을 보긴 했거든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하는 거.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주차장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입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트코에서 원활하게 ASS 기능을 켜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오는 거를 봤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로보택시
진짜 이거 되나? 라는 거죠. 왜냐면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 ASS 기능만 켜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까지 와.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코스트코에 장 보러 많이 가잖아요. 네, 미국인들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차 물건 싣고 그냥 카트 놓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게 좀 퍼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되게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라고 보지만은 이게 소비자들 소문이 한번 나면은 선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야 이런 기능이 있는데 되게 편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아 이 차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경쟁 업체 차량들보다 테슬라가 더 많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20 정도 되는데 아마 10월 10일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뭐 드리고 사람이나 기업이나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루틴을 갖다가 유지하고 지켜주는 건데 테슬라 입장에서 이거 평소에 그 루틴을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가 좀 한 번 더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뭐 사이버 트럭이든 뭐든 늘 그랬잖아. 한 두어 번씩은 해줘야지 그걸 사람이나 기업이나 갑자기 변하면은 이상하거든. 한 11월 11일로 또 미뤘으면 싶은데 기대감을 살려두고. 그래도 항상 뭐 딜레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 약속은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주가가 그때 빠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때 당시 8월 8일 언베일 행사 딜레이 되고 나서도 주가가 확 빠졌는데 그때가 또 기회였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본질적인 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스케줄표로 매매를 하는 거는 네. 그 스케줄 잘못 집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생길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보셔라. 지금 제가 ASS 딱 보는데도 이거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ASS 기능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한 번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테슬라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근데 저는 이게 이 정도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미뤄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스마트폰 앱 통해 가지고 뭐 원격으로 이제 차량을 호출하고 네네. 또 주차 공간이 좁은 데서는 운전자가 내리고 그다음 차량 주차도 가능하게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덤서원이라고 어. 약간 조금 멍청한 같은데 앞뒤로 오는 거 있잖아요. 원격 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차량에도 일부 기능이 있죠. 있죠. 네. 살짝 있는데 이제 네. 그걸 넘어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옵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네. 앞뒤로 가는 거 다 그렇죠. 옵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이거 개발해가지고 그냥 업데이트하면 끝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7월 달에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이미.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와이드 릴리즈는 아직 되진 않았고요. 곧 와이드 릴리즈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입소문이 좀 더 빠르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고 네. 주가도 올라가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국내 주식 중에 제일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데는 어디죠? 사실 2차 전지라고 말씀을 2차 드리고 전지? 싶은데 2차 전지는 지금 그 광물 가격이 조금 아직까지 많이 리튬? 반등을 안 했기 리튬이?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들어와서 저점에서 반등을 한 거는 맞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은 광물 가격 그 전에는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는 광물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해가지고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을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원통형 배터리. 뭐 TCC 스틸이나 니켈 도금 강판이나 뭐 저는 이쪽이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안전장치 만드는 신흥 SEC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원통형은 계속 대세일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건 셀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그렇고 삼성 SDI, 예. 워낙 바닥에 있었다 보니까 셀 업체들이 먼저 움직인 건 맞는데 네. 사실 반도체
수급에 대한 시소 타기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네. 반도체 빠지니까 2차 전지 올라오고 아, 그렇죠. 이런 수급 상황이 사실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수급에 쏠림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서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 전에 조금 큰 그림 탑다운식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네. 우리 한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7월 11일 무렵부터 시작했던 고점에서 흘러내리던 주식 그러다가 8월 달에 접어들어서 8월 5일 이제는 뭐 옛날 그 80년대 블랙먼데이는 잊어버리고 2024년 8월 5일이 그냥 블랙먼데이가 돼버렸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급락 이후에 또 급반등 그러다가 지금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또 비슷한 재료 갖고 ISM 제조업 지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그리고 중요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금리 인상기를 거치고 금리 인상은 중단되었다가 하이어 폴 롱거를 갖다가 한참 하다가 이제는 마침내 때가 왔다면서요. 파월이. 네. 그 때가 이제 당장 이달 9월 18일입니다. 결정 나오는 게.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시점에 장단기 금리는 뭐 역전이 해소될 듯 말 듯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빠진 수급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따져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같이 가든지 같이 무너지든지 할 그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9월 18일에 어제 그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했잖아요. 네, 졸지. 근데 네, 갑자기 50bp 인하 가능성이 확 튀더라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네. 시장은 나스닥 선물 지수는 또 빠졌어요, 그때.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이제 지금은 50bp가 반갑지도 않다는 분위기예요. 뭐 야, 그래도 25bp보다 25%보다는 좋은가? 네, 네. 아, 그래도 좋기는 한데 음. 그게 되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50bp 가능성이 확 튀었는데 왜 시장은 내리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7월달 어제 발표한 이제 졸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7월달 거였잖아요. 근데 7월달에 미국에서 큰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허리케인 베릴이 있었잖아요. 네. 거의 270만 명 전전되고 3명 사망하고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죠, 이게. 근데 이게 일시적인 영향이냐 아니냐는 오늘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왜냐면은 오늘 뭐가 나오죠? ADP가 나오나? ADP 나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비제조업 ISM 서비스 그러니까. 쪽 이게 나오는데 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8월달 지표입니다. 네. 근데 허리케인 영향은 7월 초중순쯤이었습니다. 그때 왔던 게. 네. 그러면 타격이 강타했던 거는 7월 초 중순쯤이었고 네. 8월달 지표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 7월달 지표는 에이 이거 일시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데이터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시적이냐 아니냐 일시적이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침체 때문에 소비를 안 하거나 이 지표가 나빠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이건. 그래서 오늘 고용 지표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케인 이슈가 좀 강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계 조사다 보니까 이게 날씨 때문에 출근 못하는 걸 실업률로 안 잡혀요. 근데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조사기 때문에 이 출근을 못하게 되면은 약간 그 고용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발표하는 게 만약에 쭉 떨어져서 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풀타임 잡이 파트타임 잡으로 바뀌었을 때 이 예.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허리케인 영향이지 않을까. 그걸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지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봐야겠네요. 네. 그래요.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뉴욕 증시, 국내 증시 좀 따로 봐야 되나요? 왜냐면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 생각보다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드는 예. 생각은 뭐냐면 엔비디아 따라간다. 엔비디아 따라간다. 미국 증시보다는 예. 엔비디아 따라간 게 좀 크다.
우리나라는. 네. 왜냐면은 워낙 반도체 섹터가 크다 보니까 예. 투심을 약화시키는 거죠. 예. 엔비디아가.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는 반도체 섹터는 예를 들어 5%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다른 섹터는 뭐 2% 네.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침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더 뭐 독감 걸리는 수준이고 그래서 뭐 같이 연동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투세 영향이다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도 국내 증시 투자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요? 개인들 왜 국민연금은 왜요? 뭐 역량이긴 하겠죠. 뭐 다 수급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순환 자체가 좀 아니 인구도 주는 나라에 주식시장에 투자자 숫자도 줄어들어요. 연금도 떠나고. 근데 그럼 원래- 이 시장은 뭐 쭉쟁이면 남는데? 근데 원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낮췄잖아요. 낮췄죠. 네. 아니 또 국민연금은 또 그래야 되는 게 맞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시총 비중으로 따지면 얼마 된다고 여기다가 그 많은 연금 운용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비중을 높여요. 그거는 이상하지. 네. 그렇죠. 뭐 네. 노후를 생각을 또 예, 해야 예. 되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해외 주식을 더 높이는 것도 연금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국내 증시가 지금은 사실 뭔가 정책이 다시 바뀌거나 아니면 유예가 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4% 반등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592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2,200원, SK하이닉스 오늘 2.8%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9,2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08,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36,000원. 현대차가 1% 이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35,500원. 기아가 지금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9,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6,100원. 셀트리온이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6,100원. 신한지주도 2.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5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71,000원.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1.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88,1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97,300원. 삼천당작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41,200원. 클래시스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59,900원이고 리가켄바이오가 0.3% 지금 1%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는 87,50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하락 예상되고 리노공업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일단 뭐 뉴욕 증시가 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만큼 국내 증시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다행히 쇼크 좀 하루짜리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뉴욕은 확실히 네.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일 낙폭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반등의 힘이 약했다는 느낌이 들고 엔비디아는 뭐 장중에 4.몇 % 올랐다가 그렇게 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장중 고점에서 잡았던 분은 뭐 하루 만에 한 5, 6% 까지고 또 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야간 선물에서도 선방하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참 한마디로 드라마틱하게 장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어제 장중에는 좀 깨기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딱 7만 원에서 종가 만드는 거 그렇죠. 보세요. 7만 딱. 네, 예. 7만 원에서 만들고 어제 1조 6천억이나 현물에서 우리 개인들 샀는데 우리 개인들도 좀 개인이라고 맨날 터졌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반등 나와주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얼추 이렇게 레벨들은 보이는데 레벨들이 보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뭐 미국채 10년물이 한 3.75 되는데 이거 한 3.3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미국채- 떨어져야 된다. 미국채 금리가. 예, 지금 어제 WTI가 뭐 70불이 깨졌다고 합니다만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한 61불, 여기서 한 10불, 한 9불, 10불 더 빠져야 될 것 같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인데서 이제 증시가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갖다가 해석해 나갈란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어쨌거나 정강후약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이제 뭐 내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가 싶은데. 네. 아, 저기 한수님. 뭐 우리가 미국 비중이 여전히 많긴 합니다만 뭐 비슷한 얘기가 한국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이제 테슬라는 제가 봐서는 좌우지간 테슬라 관련해서는 우리 한용희 수석이 국내 탑이에요. 아닙니다. 관심도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인정 그리고 진심인데 다만 요새 우리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 다른 일에 관심들이 많고 바빠가지고 미국다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열일하다 보니까 테슬라 이 일은 좀 소홀히 하는 느낌은 듭니다만 이 와중에 아직도 니콜라가 뭐 4% 니콜라 같은 종목이 아직도 상장돼 있나요? 예? 하기야 우리나라에도 예, 그렇게 따지면 예. 저 종목이 아직도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나 싶은 종목 많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신저가를 찍었어요. 네. 그 간밤에. 간밤에 네, 간밤에 신저가 찍었는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인가 네, 여기 방송 나와서 이제 경쟁업체는 양산이 힘들다. 네. 정말 양산은 프로토타입 잘 만드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양산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니콜라 트럭. 양산. 네. 이 램프업이 테슬라도 이거 하다가 파산할 뻔했거든요. 네. 양산하다가 예. 양산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규모의 경제가 확 커진 거지. 예. 그 프로토타입은 그 연구원 100명만 있으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양산은 이게 우리가 공장 짓자 준비 시작하자마자 와 100개 목표, 100개 달성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이버 트럭 엄청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네. 리비아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양산에? 딱 그 말씀이 그 비유가 생각나네요. 내가 라면 한 개 끓일 때는 정말 맛있게 끓이는데 분식집 차려가고 손님 한 20명 갑자기 닥쳤을 때 20개를 다 맛있게 끓일 수 있느냐 이거는 그 라면은 공정이 3개잖아요. 물 넣고 스프 넣고 면 넣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기차 차량을 할 때는 정말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갑자기 뭔가 딜레이가 생겨서 뒤에까지 쭉 밀어난다.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쭉쭉쭉 단계가 있잖아요. 조립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착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한 곳에서 약간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은 양산 또 지연되는 거고 네. 오류 있으면 전체가 다 멈춰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양산 지옥 나오다가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 니콜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신저가 찍었는데 이거 반등할 수 있지 않냐? 반등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과연 그 반등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은 저는 그게 제일 리스크가 크다라고 네네. 하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네네. 그다음에 뭐 루시드. 아하. 제가 사우디였으면 뒷목 잡았을 것 같아요. 사우디였으면 혈압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CEO는 스톡옵션으로 진짜 수백억 정도 가져가고 네. 적자가 심한데 그다음에 투자는 계속 해달라고 그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빈살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분기에 뭐 수천억씩 적자 나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나마 저는 리비안은 좀 생존은 잘하면 할 수는 있겠다. 왜냐면은 그나마 양산 지옥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 리비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도 전기차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사는 없다라고 테슬라 생각. 관세 이슈는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캐나다가 이제 전기차 관세 100% 매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 알루미늄 25%. 예.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테슬라 기가 상하에서 출고돼가지고 테슬라 캐나다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2023년 캐나다 주요 판매 네네. 전기차 모델입니다. 전체 다 합쳐서 4만 대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전체 인도량 몇 대죠? 100만 대를 넘어가죠. 저 미미한 숫자거든요. 1년에 파는 거. 네. 그래서 실적에는 큰 이슈는 없다라고 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예상되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졸트 그러니까 구인 이직 건수가 7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번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는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미 연준이 어떻게 또 금리 인하를 할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등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7% 상승하면서 2,599포인트, 2,600선 회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73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반등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2% 상승합니다. 현재 72,200원, SK하이닉스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조금 더 큽니다. 1.6% 상승하면서 157,3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7% 상승합니다. 40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 지금 보합권으로 946,000원, 현대차가 1.9% 상승합니다. 237,000원이고 기아가 0.3%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01,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5% 상승합니다. 57,000원이고요. 셀테리온 1% 올라가네요. 192,300원. KB금융 1.7% 올라가면서 85,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지금 사흘 만에 다시 반등 보여줍니다. 172,100원. 알테오제는 약보합 307,000원. 에코프로가 0.8% 올라갑니다. 86,200원. HLB가 0.58% 상승하면서 87,300원이고요. 엔캠이 2% 상승합니다. 198,0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지금 현재 0.9% 올라갑니다. 144,100원. 클래시스는 좀 떨어지네요. 51,6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9% 상승하면서 87,400원. 휴젤은 떨어집니다. 233,500원. 셀트리온제약 0.8% 상승하면서 6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M83이 12% 급등합니다. 27,900원, 28,00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 라온시큐어도 8% 강세입니다. 2,330원. 그리고 한싹이 7% 강세 7,450원. ICTK도 5% 올라가고요. 그 밖에 SP소프트 파수도 4%에서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보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TO 토큰 증권 발행,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K옥션이 15% 급등합니다. 5,090원, 서울옥션도 8% 강세고 갤럭시아 SM도 2.8% 올라갑니다. 2,750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5% 강세고요. 지금 K옥션, 서울옥션 흐름 굉장히 좋고 핀과는 약보합권이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도 5% 강세고요. 그 밖에 위메이드 그리고 FSN 우리기술투자, IT센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까지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헥터파이낸셜, 유라클 5%에서 4% 강세입니다. 오늘 STO 관련주들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글쎄 NFT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카지노 쪽도 움직임이 좋은데 강원랜드가 6% 강세네요. 17,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은데 어제장도 보니까 뭐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최근에 보게 되면 꾸준하게 강원랜드 많이 올라왔었네요.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방송에서는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강원랜드 지금 6% 강세고요. GKL도 3% 이상 올라갑니다. 11,950원. 파라다이스도 3.8% 올라갑니다. 11,660원. 롯데관광개발, 코텍 2%에서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77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1억 원, 343억 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21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억 원, 2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는 이제 전일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달러원 환율은 6원 70전 하락한 1,335원 50전에 개장이 된 상황이고 뭐 지금 환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환율. 예. 그러네요. 예. 달러의 환율이 많이 네. 떨어졌습니다. 달러엔 143엔까지. 예, 143엔까지 떨어졌고. 그러니 저는 항상 지금 이제 엔원하고 같이 보면서 네. 이렇게 우리 환율이 우리 원화만의 강세인지 또는 약세인지를 보는데 엔원 환율은 지금 100엔당 93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달러에 떨어지는 것보다 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원화 강세를 갖다가 원화 강세나 약세를 가지고 주시장에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단기적인 현상에 너무 송재경 대표도 월요일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너무 좀 억지스러운 그 같고 지금은 글쎄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걸 앞두고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어쨌거나 이번 네네. 달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진짜 추세적인 달러 하락이냐 아니면은 잠시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또 달러가 또 은근히 뭐 강해지는 또 그 기존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이 또 오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 섹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화장품주 또 오랜만에 한수정 나왔으니까 화장품주 뭐 미용 의료기기. 네. 저희 출연자분의 이쪽을 커버해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화장품 실제로 수출이 최근에 보니까 좋았단 말이죠. 예. 일단은 제가 수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네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그 8억 4,500만 달러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YY 기준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했냐면 20.9%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수출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 주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가 드리자면. 자체는. 네, 주가는 사실 부담스럽고 그동안 이게 상승률 보자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실적은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이벤트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소형 화장품들은 조금만 실적이 좋아져도 이게 PER이 워낙 고평가를 받기 때문에 쭉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이번에 좀 대규모 올리브영 세일이 있습니다. 올영세 네. 이미 지금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네. 5일까지, 네, 오늘까지일 겁니다. 예. 근데 이쪽에서 판매량이 두각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수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색조 쪽에서 ODM 업체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상승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도 사실 주가가 뭐 크게 빠지긴 했지만은 뭐 15만 원, 14만 1,000원에서 지금 10만 원대인데 저는 ODM 업체 중에서 색조 ODM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삐아가 좀 다 하락하는데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삐아가 이제 그 색조 틴트 쪽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틴트. 네, 틴트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틴트 쪽에서 삐아가 이번에 좀 올리브영 세일에서도 좀 판매량 좀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최근에 올리브영하고 좀 적대되는 게 있는데 무신사 뷰티 페스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신사에서도 브랜드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입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리브영이 이걸 좀 견제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장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내수랑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좀 많이 사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제 올리브영 랭킹 보니까 이제 마녀공장 클렌저가 좀 랭킹 순위에 좀 탑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마녀공장도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근데 그 메디힐이라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예. 메디힐이 주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마녀공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클렌저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세일이라서 저도 어제 오늘 드림으로 주문했어요. 네, 오늘 드림으로 오늘 드림 보통 많이 아시죠? 하시죠. 오늘 드림. 퇴근하는 길에 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네. 바로 와요. 네. 오늘 드림 하면. 그냥, 네. 그냥 화장품 미용기기는 저 쳐다보지 마시고 두 분 얘기하세요. 그냥 두 분 얘기하시고. 간밤에 팩도 하셨잖아요. 모처럼 했는데 촉촉하긴 촉촉하네. 네. 근데 진짜 테슬라하고 이 화장품 쪽은 우리 한수석 정말 디테일 강하시네. 아, 아니 근데 아까 저 우리 정민 앵커께서 환율 잠깐 언급하실 때 좀 빠뜨린 내용이 아, 네. 일단은 달러엔 환율 하락, 엔화 강세, 그리고 지금 달러엔 환율 레벨이 우리가 지난 8월 5일 날 봤던 레벨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니케이는 지금 또 이제 제법 큰 폭으로 밀리면서 엔화 강세는 니케이에는 안 좋은 건 확실하네요. 그런 네네. 상황인데 조금 이렇게 달러엔 환율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한번 워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8월 5일 날 레벨을 갖다가 즉 140엔 밑으로까지도 가는 상황이 온다면은 조금 시장이 예.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이렇게 힘겨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달러에.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화장품 얘기는 뭐 저기 옆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것 좀 오늘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수께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저하고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 STO 아, 예? 이거 뭐 뭐의 약자인지도 찾는데 검색하면서 한참 걸렸네. 시큐리티 뭐 토큰 오프링. 네. 그러니 증권형 토큰을 갖다가 오프링 한다는 얘기는 무슨 뭡니까 저 IPO 비슷하게 아니면은 저 가상화폐 이렇게 상장하는 거 비슷하게 그런 어떤 오프닝의 의미 같은데 이게 지금 개념이 뭔지 그리고 지금 STO 관련주라고 이렇게 분류돼서 이렇게 막 소개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이 STO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주로 보안주들이 좀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보안주들보다는 아, 제일 그 강세는 STO, 이제 예, 예. 미술품 아, 쪽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옵션.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분산원장 기술인데 그 지금 우리는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계좌. 통장. 통장, 네, 계좌. 아니면 뭐 어카운트. 증권 계좌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STO는 좀 비싼 제품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건물이나 네. 아니면은 최근에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하는 비행기라든지 아, 예. 아니면은 뭐 비상장에서는 뭐 카사도 비상장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건물 자체를 STO 토큰 증권으로 분산 원장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이 나올 때 그거를 배당식으로 받는 거죠. 그다음에 그 비상장 중에서 이제 뮤직하우. 그러니까 저작권을 사는 거죠. 네. 그럼 저작권은 매일 뭐 볼 예. 때마다 예. 노래를 틀면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예. 저작권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저작권을 배당 형식으로 뿌려버리는 거죠. 네. 몇 대 몇 비율로.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뮤직하우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수익률 뭐 그 주가라고 하긴 좀 뭐 그러긴 한데 이 시세가 네. 거래량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어제 제가 그래서 국회 거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네, 어제 직접 제가 사진을 예. 찍고 왔는데 네. 그 김재섭 의원하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 이렇게 주최를 해서 예. STO가 원래 21대 국회에서는 이게 밀린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이 해외에서 뭐 두바이라든지 UAE라든지 뭐 아랍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있고 미국 블랙락 레리 핑크도 모든 자산들이 이제 STO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법 제어가 우리나라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입법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면 되느냐라는 세미나를 가졌는데 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번 연도 안에 입법화를 추진을 좀 서두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STO 관련주들이 쭉 상승을 하는 거고 그중에서 비싼 제품이라고 하면 뭐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미술품 네. 하나에 뭐 100억,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럼 STO를 통해 가지고 K옥션이라든지 서울옥션은 이거를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너네 수익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겠네라는 아이디어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조금만 더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한 명이 일반적인 우리 뭐 일반인들이 투자하기는 힘든 100억짜리 정도의 그래 미술품이 있다 그래요. 그걸 갖다 여러 명이 투자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게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로.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누가 위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모니터링을 하고 그 원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바뀌어도 이거 바뀐 건데 이거 원래 분사원장이 아닌데 이거 블록체인 아닌데 그러면은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게 계좌처럼 통용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뭐냐면 와디즈 한번 해보셨나요? 와디즈. 네. 와디즈에 펀딩을 하잖아요. 와디즈가 뭔데요? 약간 스타트업에서 잘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예. 근데 누가 투자해주긴 쉽지 않아요. 그럼 예. 엔젤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와디즈에서 내 물건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해놓고 예. 그럼 펀딩을 해서 이거 구매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매인 거고 이거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억짜리 누가 살 수도 있겠죠, 혼자서. 근데 혼자 사는 거 쉽지 않. 나도 저거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완 작품을 투자하고 싶은데 네. 100억이 어디 있어? 그럼 나 저거 투자해서 수익 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기서 쪼갠 거 중에 하나를 사는 거죠. 그러면 100억 중에. 아까 그 예에서 100억짜리 미술품 하나를 네. 가지고 STO가 발행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조금씩 투자했어요. 나는 그건 100억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일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려면 그 100억짜리 미술품이 뭐 110억, 150억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 말고는 수익 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뭐 걸어주고 수익을 또 받기도 하니까 전시를 하고 보통 그런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 예. 거의 미술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치를 통해서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그림이 유망해 보여. 그러면은 저걸 사고 싶은데 사실 100억 캐시로 미술품은 또 캐시로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럼 캐시 100억 있는 분들이 많이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나 저거 사고 싶어서 수익률 높을 것 같은데 나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싶어. 그럼 그게 STO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증권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다 쪼개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물 혼자서 소유하시는 분들도 있죠. 법인이 소유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쪼개서 나 강남에 저거 수익 잘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디 이게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당연히 모든 투자가. 그래서 이걸 잘 골라서 내가 원하는 투자에 맞춰서 좀 접근성을 뛰어나게 하는 거죠. 쪼개가지고. 뭐 비행기도 똑같죠. 리스로 보통은 하지만은 STO로 이거 비행기 계속 돌려가지고 보통 이제 일본 뭐 동남아 지역보다 뭐 미주, 유럽 지역 가면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걸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배당을 받고 싶어. 그럼 그거 분사원장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를 배당처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STO의 좀 큰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를 입법화해서 어떻게 만들 건데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하는 게 지금 어제 갔다 온 거에 좀 세미나의 주요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미술업계 쪽에서는 이게 빠르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상장한 것 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K옥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옥션도 어제는 시세를 크게 안 내주다가 네. 오늘 지금 1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은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뭐 어렴풋하게 지금 설명을 듣고 들은 생각은 그래도 테마주의 성격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나왔어.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이드가 있으면은 이거 실제로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추진 방향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나 지금 잡아야 돼?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합니다. 어제 하락분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코스피가 2,600선은 다행스럽게 회복했습니다.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2,606.57포인트의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78% 플러스권으로 737.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좀 양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71억 원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도 3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개인만 919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296억 원의 팔자 포지션, 기관도 6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364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판매 업체와 호텔, 레스토랑, 레저 업종이 상승합니다. 가스 유틸리티 업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같은 보험 업종, 그리고 운송 인프라 업종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분석 장비 도입을 위해 올해보다 12억 원 넘게 늘어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중에서는 센즈랩이 20% 가까이 급등 중이고요. M83이 13.86%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라온시큐어 9%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SP소프트가 6.74%의 플러스권, 이스트소프트도 7.6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중국과 일본 VIP들이 귀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고객층인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카지노 업계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강원랜드 8.52% 상승세 시현 중이고요. 파라다이스도 5.52%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코텍이 7.02% 플러스권, GKL이 6.6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3.63%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토큰증권인 STO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약세장에서도 토큰증권 관련주는 법제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이란 기대감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 내에서는 K옥션이 14.09%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5,020원이고요. 서울옥션 역시도 10% 넘게 올라갑니다. 10.92% 상승세로 8,330원 전개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투리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1% 오름세고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5.38% 강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헥토파이낸셜 역시도 4.4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도 좋습니다. 게임사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게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작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미르의 전설 2의 신규 대전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8.29% 플러스권으로 거래가는 35,250원이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이스트소프트가 8.5% 올라갑니다. 14,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메이드 맥스도 5.4% 플러스권이고요. 플레이위드가 1.8%, 넷마블이 2.46%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다행스럽게도 좀 반등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로벌 학회 등의 이벤트 그리고 임상 결과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주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목해야 할 일정이 많은 바이오 제약 업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9월 7일에서 9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 다시 관심이 쏠릴 듯합니다. 특히나 유럽 종양학회는 3대 학회로 암학회로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미국 암학회와 함께 영향력 있는 세계 3대 암학회로 국산 항암제의 연구 결과와 기술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 이번에 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수익을 들인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번 세계 폐암학회를 통해서 렉나자의 시장 확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될 듯하고
이번 학회에서는 앵라자의 단독요법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연구 데이터가 공개되며 경쟁약물 이제 타그리스와의 비교 데이터도 발표할 예정이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미 뭐 유한양행이 주가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변곡점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HLB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 병용약 요법의 임상시험 결과를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미국 FDA 신약 허가가 미뤄지면서 재심사 신청을 꾸준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세계 폐암학회에서도 발표에 더불어서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9건의 리보세라닙의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확장 행보에도 청신호가 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티움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 앞타바이오, 유틸렉스 등도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처럼 이제 시장 중심에 자재가 없을 때는 관련 바이오 제약주들의 그 역할을 조금 해줄 것으로 기대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됐다는 또 분석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 기업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는 이제 GI 이노베이션과 ST팜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차세대 면역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3건의 글로벌 기술 이전과 함께 미국의 머크사와 공동 임상 계약 체결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중 알레르기 치료제는 유한양에게 이미 1조 4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고 일본 판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은 유한양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유한양이 3자 기술 이전 시에는 50%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면역 항암제는 중국 심시어에 1조 600억 달러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고 고형암을 대상으로 미국 머크사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5,000원 중반이 박스권 상단이자 최고가 부근으로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거래량이 이제 급증한다면 신고가 랠리에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이 13,000원 부근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인 15,000원 중반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T팜인데요. RNA 치료제 원료를 생산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업에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바스로파립의 임상 1상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바스로파립은 2년 동안 펜키라제의 효소를 저하해서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는 원리로서 정맥 주사인 기존 치료제와 달리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로 이제 개발 중인데요. 이 병용요법을 통해서 대장암이나 비소세포암 그리고 유방암 등의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번 결과 발표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도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8월 연고점 돌파 이후에 10만 원 지지 라인을 체크하는 중이고 재차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는 12만 원 보시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는 시장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금일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시가나 고가를 넘어서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장중에 등락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일,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PMI 지표 부진 속으로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으로서는 오히려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경기 우려감은 시장을 끌어내린 요인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를 위한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반등 요인도 다른 곳에서 찾지는 않을 모습입니다. 결국 현재 이제 답답한 박스권은 9월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국내 양시장은 이제 8월 2일 강력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혔고 미국 증시도 최근 고점 부근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인식되어서 전체 시장 반등 기대감보다는 종목별로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하락 전에 주도 역할을 했던 바이오 제약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는 원전, STO 관련주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쪽 최진영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이번에 원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이달 중에 이제 통화 정책 관에서 2년 동안에 이어졌었던 고강도 긴수가 다 종료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원자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서 이달 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방향성판에서 원자재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WTI가 배럴당 $70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산유국의 감산 중단 소식 여기에다 수요 약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지금 하향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그럼 어떨까요? 예, 앞으로 단에서 봤었을 때 유가는 WTI 기준 68불 갖다가 좀 찍고 여기서 좀 점진적으로 다시 또 반등이 재개되지 않겠는가 접근하고 있고요. 사실 수급만 놓고 보면은 분명 타이트합니다. OECD 석유 재고도 그렇고 과거 5년 레인지를 하단에 위치해 있고 글로벌 해상 부유 재고 역시도 굉장히 타이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투기 포지션 단에서 미래에 대한 경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또는 특히 미국 단에서 고용이 점점 위축되는 그 같은 그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봤었을 때 유가 단에서 긍정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페드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유가 역시도 페드의 금리 인하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살펴봤었을 때 바로 위안화라 볼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프록시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계속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페드는 금리 인하를 갖다 시도를 하려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관들한테 중국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미중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이것이 위안화 회복에 자극되고 원자재 단에서 최대 소비국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위안화의 회복 구간에서 원자재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가 단에서도 회복되는 부분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 특히 어제 보시면은 오펙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증상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시행을 할 텐데 이것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보니 이 역시도 시장 단에서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서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요. 예, 최 팀장님, 그 다음에 금 가격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추 보니까 한 2016년 그때부터 2016년이면 이제 9년 전인데 그때 이제 한 1,045불, 1,050불 그 정도에서 시작해서 2,526불이니까 현재 제법 오기는 왔습니다. 이제 이 9년 동안에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보기 나름인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고비다 싶기도 한데 지금 금 가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고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물가를 감안했었을 때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온스당 2,630불대가 최고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즉슨 지금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의 괴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업사이드는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중요한 점은 결과적으로 페드의 금리 방향성이 또한 중요하겠죠. 왜냐? 결국 금 가격은 실질 금리랑 역의 상관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하 구간에서 과거에 보면은 금은 늘상 아웃퍼폼했다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같은 레이트 사이클 하에서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금리 인하하는 레이트 사이클 구간 때 금리 인하 구간 때 결국 금 역시도 상방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가격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 단에서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와 금의 가격 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금이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금 보유량 늘리는 거 괜찮은 거예요? 예, 저희는 여전히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 보는데
특히나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결국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과거의 정책금리 인하 구간에서 금리 매력적인 점. 물론 만약에 즉 이번 페드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고 과거처럼 경기의 침체 구간 때 있었던 금리 인하라면은 사실 금 또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안전자산이긴 하지만은 타 자산, 즉 여타 자산에서 마진콜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도 침체 구간 때 동반 하락했었던 영향을 받았거든요. 다만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단에서 계속 고민하고 성장 여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때 안전자산으로서 결국 금 역시도 과거에 빠졌지만 침체 구간 때 다만 낙폭이 작았고 회복이 빨랐다는 점. 여타 자산보다도요. 그래서 실업률과 금과 S&P 500의 상대 성과가 실업률과 동행한다라는 점이 바로 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해지 자산이라는 점을 갖다가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만약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중을 갖다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 세금들로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매도를 앞두고 절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 좀 놓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사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세금이 네.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경 회계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완전 또 학생 모드네요. 자, 이게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불장, 이 강한 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배어장인지, 서울서 보면은 불장 같고, 지방만 내려가면 이거 부동산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어쨌거나 매매량이 지금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서울 아파트는 5월까지는 예. 월별 매매 거래량이 전월세 거래량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6월 달에 7,502건을 기록하면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을 추월하였습니다. 7월의 경우에는 8,599건으로 훨씬 더 늘었고요. 전세 거래량과 지금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생애 최초 매수자가 5,182명 정도로 보여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추이는 실수요자들이 전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수로 방향을 트는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나 건축자재 비용 등이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 공급량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 보여요. 네. 보통 이제 아파트 매입할 때는 이제 취득세만 이제 내게 되는데 취득세 절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절세 부분 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이번에 예. 있는데요.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22년도에 입법이 됐는데요.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그다음에 3년의 실거주 의무를 갖추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생애 최초 취득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혜택인데 최근에 입법을 또 예고한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었어요. 그 지방의 세컨하우스 구입을 독려해서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정안이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하고요. 그다음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3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은 그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 활용 시에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24년부터 25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여야 하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25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년 이상의 임대 활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 세컨하우스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원래 매수할 의향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이 감면이 좋은 소식으로 보여요. 아니, 네. 저기 회계사님. 네. 취득세가 보통 그러면 그 주택
매입 가격이 몇 퍼센트가 취득세입니까? 아, 이게 금액별로 다 금액별로 달라요? 네, 다른데요. 그러면 뭐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12억 원 이하 네. 취득세 200만 원 감면인데 얼마나 감면해 주는가 싶어서 그럼 10억짜리 같으면 보통 취득세 어느 정도죠? 뭐 1%에서 지역별로 다 달라가지고 지역별로 또 달라요. 네네네. 1%면 3%.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1%면 100만 원? 네네네. 10억에 1%는 1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아니다. 천만 아니다. 원인가요? 천만 원. 네네네. 아, 1,000만 원인데 네네.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면해 준다. 그래도 좀- 효과가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그것도 세금이야 많이 아끼면 아낄수록 좋죠. 생애 첫 구입인데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라면서 생애 첫 구입하는 거 좀 확 이왕이면 도와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데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네. 유인책 갖다가 많이 하던데 요새는 뭐 이자 그 대출 이자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지방의 주택이 확실히 서울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 쪽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대한 세금을 좀 줄여주려는 게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는 매입할 때였고 이제 매도할 때가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네네네. 일단 뭐 특히 양도세가 걱정일 테고 네. 또 다주택자 아니면 뭐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선 1가구 1주택이면 혜택이 많다면서요. 네. 그 1가구 1주택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아, 네. 일단은 그 1가구 1주택이 그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가구의 의미를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가구는 이제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부모님 또는 자식,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거기 형제 자매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만약에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네.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리고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뭔가 가족 수당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랑 주민등록을 똑같이 등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 주택이 있고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다른 가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 아파트를 매도하면 예. 이럴 때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서 세금이 고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저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기본법상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임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 카드라든지 관리비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수령한 우편 같은 그냥 것들을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이 네.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 사실 따로 살아요만 입증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대도 마찬가지.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따로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걸 또 입증하면 그게 한 가구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가구라는 거는. 아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주민등록 때 보면은 서로 사는 데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것도 이제 또 뭐 똑같이 뭐 아파트 입주 카드를 갖고 있다든지 내 우편물이 다 그쪽 가구로 오고 있다든지 내가 같이 살고 있음을 어떻게든 입증을 어떻게든 하면은 입증해야 된다. 근데 사실 따로 떨어져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제 분리될수록 그렇겠지, 주택이 그렇겠지. 네. 다 떨어져 분리되기 있는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1가구 2주택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네.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1가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나 그 1가구 1주택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조건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긴 한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네. 일단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네. 있으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제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 소유권이 2년 동안 유지돼야 되고요. 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여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은 나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다. 실거주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팔아버리면은 중과가 될 수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3년 1월쯤에 저희 서울의 뭐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이 많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해제됐으니까 실거주하지 않아도 이제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취득한 시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허.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제됐더라도 네. 그 계속 실거주 조건까지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의 그 금액은 12억까지만 비과세이고 12억을 초과해서 팔게 되면은 그 초과 상승분을 12억과 그 초과 상승분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초과 상승분은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그 부모가 2주택자고 이제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녀에게 양도를 했어요. 네. 양도를 그러니까 증여죠, 증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게 1주택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이거 1가구 2주택자다 해갖고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자녀 소득 때문이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을 나누기 위해서 뭐 엄청 자신의 자녀가 어린데 예. 그렇게 증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독립적인 가구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결국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냥 나눈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도 필요하지만 소득 요건까지 충족을 해라라고 해서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이제 부모님한테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면 그건 독립적인 가구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어야 네네. 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 수준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별도 세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자녀가 한 30대 이상인 네. 경우에는 그런 소득 요건이 없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상승폭이 좀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2,610선까지 올라갔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네, 그러네요. 예. 2640이라는 게 또 기술적인 또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거 넘어서면은 또 쉬워질 것 같고. 뭔가 단기바닥 예. 확인했다는 심리도 강해지겠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